그럼 시작 지금 할까요? 네, 어, 그러면은, 쉐어하는 게, 잠깐만요. 음,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시어하신 화면 보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네, 네.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저희가 이제 어, 그 브로델의 그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의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을 뿌듯하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 영역에서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에서 그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어떤 물질 문명이라는 어떤 최하층의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지금은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활동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자본주의의 그 영역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사와 회사. 여기 그 번역을 했던 그 주경철 교수님이 번역을 하면서 이제 원서에는 소시에테와 꼼파니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이제 이번 절에서는 소시에테는 상사, 꼼파니는 회사로 옮겼는데, 이제 이 말이 이제 그 혼용돼서 쓰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그 분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회사로 일률적으로 이제 번역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사는 소시에 때는 그 자본주의 그 자체와 직접 연관을 가지며 그것이 차례로 보이는 다양한 형태들은 곧 자본주의의 진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퍼니는 동인도 같은 대규모의 회사를 얘기를 하는데, 자본과 국가의 동시에 그 연관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커가면서 이제 이 컴퍼니에게 노골적인 간섭을 부과합니다. 상사, 초기의 발전. 상사의 어떤 초기의 그 형태가 그 고대 로마에도 저기 지중해 전형을 무대로 하는 이제 상사가 존재했는데요. 상인들의 강화된 그 통합성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9에서 10세기에 그 아말피라든지 베네치아 같은 소규모 도시들이 이 상사를 첫 출발시켰습니다. 이때 화폐도 다시 등장하는데요. 비잔틴과 이슬람 대도시들의 방향으로 거래가 재개되면서 수송의 발달과 원거리 거래에 쓰일 금융상의 예비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화폐도 다시 등장했었습니다. 소시에타스 마리스는 해상 상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이제 그 두 부류의 것 파트너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그러니까 현지에 그대로 남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파트너를 소시우스 스탄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여행하는 파트너를 소시우스 트락타토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트락타토르는 그러니까 짐꾼 내지는 행상인으로 번역이 가능하고, 사업에 자금을 대지 않은 채 참여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두 가지 종류의 파트너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자본과 노동이 분리되는 어떤 초기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해상 상사는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통 이제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내고, 여행도 어떤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단기간 여행을 위해서 이런 어떤 해상 상사들이 이제 존재했었습니다. 제네바, 마르세유, 베네치아, 한자 동맹의 해상 도시들도 들과 그다음에 포르투갈 등에서도 이런 어떤 초보적인 형태의 상사 조직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그 상사의 그 단순성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음,
꼼빠니아는 그 꼼은 함께라는 뜻이고 빵은 이제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함께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식구 같은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아들, 형제, 친척들을 포함하는 가족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륙 도시들은 이탈리아와 지중해 교역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시간상으로 뒤처져 있었고 이들의 교황망 속에 편입하기 위해서 자본이든 노동이든 모든 것을 나누어 단단한 결합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연대 책임을 지고 원칙적으로 무한 책임을 집니다. 콤파니아가 외부 사원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제공해주는 외부 사원들을 받아들이고 출자인의 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이 기업들이 비정상적으로 큰 비중을 가지는 어떤 자본주의적 도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모델로 해서 가족을 중심으로 집중된 상사는, 가족 재산을 유지하고 친족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고요. 가족 상사는, 유산 상속과 함께 끊임없이 해체되었다가 다시 형성되기에 오래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상사를 뭐 베르디 가문, 페루치 가문, 뭐 메디치 가문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네럴은 1673년 프랑스 정부의 칙령이 나오면서 이제 나타난 형태인데요. 점차 자유회사 한명회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가족 간의 기업이 아니면서도 어떤 가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1719년 4월 23일 낭테에서 맺어진 계약서 내용을 보면 회사의 자본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회사 돈을 생계를 위해서만 꺼내야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꺼내서는 안 된다. 돈을 꺼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액수만큼 꺼낼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두지 않는다. 이처럼 이렇게 사적인 것과 상업적인 것의 그 혼재는 소규모 상사와 제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사람들의 결합이면서 동시에 자본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한 명 회사에는 책임 수재의 구분이 힘들었는데, 합자회사는 누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누가 제한된 책임을 질지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보급되면서 서서히 가족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어떤 상사를 대체해 나갑니다. 사업상의 다양성이 증대하고 원거리 간의 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생겨나는 필요에 부응했기 때문에 확산되었고요. 남의 이목을 피해야 하는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에서 합자 회사가 크게 성공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1673년 그 칙령에 의하면, 그러니까 루이 14세 때예요. 합자 회사의 결성은 이해 당사자들의 공증인 앞에서 서명할 것을 규정한다. 라는 어떤 칙령은 상인과 대상인 사이에 체결된 회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는 일반적으로 상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상업재판소에 등록되는 문서에 파트너로 등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귀족들도 귀족 특권의 상실 규정을 피해서 투자할 수 있었고, 국왕에 봉사하는 관리들도 어떤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그 상업과 상인에 대해서 그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귀족들이 아마 이런 상업에 종사를 한다던가 이러면 아마 귀족의 특권이 상실될 수 있었고 또 이제 그 관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합자 회사에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몰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합자 회사가 크게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어떤 단지 이제 자본들만 결합한 형태의 회사인데요. 회사의 자본은 회사 자체에 융합된 것처럼 하나의 단일체를 이룹니다. 사원 내지 파트너들은 이 자본의 일부를 소유하는데, 그러니까 지분, 주식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 회사를 뭐 조인트 스탁 컴퍼니라고 부르는데, 이때 스탁이란 자본,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법제사가들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한문이 지원되지 않아서 이제 쓰기가 조금 이제 애매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 법제사가들의 얘기하는 그 주식회사의 의미는, 주식이 단지 양도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할 때만 존재한다라고 이제 그 의미 부여를 했는데,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유럽 최초의 주식회사는 1553년에서 1550년, 55년에 만들어진 머스코비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를 하고 조금 이제 그 다를 수 있는 이제 이런 의미까지 나타나지 않는 초기의 주식회사들의 형태를 보면 이제 15세기 이전부터 이제 벌써 지중해 선박들의 소유권은 흔히 여러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유럽 전역에서 그 광산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는데, 그 쿡센이라는 단위로 분할되어 있대요. 그래서 쿡센은 양도가 가능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레방아도 각지에서 어떤 회사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어떤 이런 물레방아에 대한 지분도 다른 부동산처럼 판매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일반 대중 자금주들을 끌어모으고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금 유입의 층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제한된 발전.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의 회사가 오랫동안 가족적이다 못해 어떤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진 이유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대상인이라고 하지만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대상인 그 회사를 이루는 어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 특권회사나 대규모 매뉴팩처와 같은 것을 제외하면 회사 상업 활동을 하는 단위가 이제 오랫동안 어떤 가소로울 정도로 적은 규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의 상관 하나에는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있었고, 프랑스 혁명 전야의 그 파리에서 가장 큰 은행의 직원 수도 한 30명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도 대상사에서는 경영주와 임원들이 일종의 가족적인 어떤 공동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은 단지 국가와 결탁할 때에만 기업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자체가 가장 거대한 근대 기업으로서 스스로 커가면서 다른 기업을 키우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상업회사의 선례. 대상업회사는 상업적인 독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 내륙 도시들이 꼼파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피렌체식 회사를 결성했고, 지중해와 유럽의 상업 순환로를 건설했습니다. 또한 그 네덜란드와 영국은 이런 회사를 이용해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대회사의 독점의 특징은 국가와 자본이 조화롭게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졌고요. 또 원거리 무역에서 자본주의와 국가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국가가 허락하는 특권 없이면 불가능했습니다. 원거리 무역 전체를 빼앗아서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베리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상인들에게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편리를 보아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회사를 만드는 데 주저했고요. 베네치아는 모든 것이 국가 위주였던 반면에 제노바는 자본 위주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국가와 자본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삼율법. 어느 한 회사의 독점은 세 가지가 맞아야 가능했는데요. 이때 이제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효율적이고 결코 뒤에 그냥 물러서 있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특권을 부여하고 보장해 주었어요. 하지만은 공짜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회사는 국가가 요구하는 재정적인 가업에 응해야 했고, 독점을 갱신할 때마다 독점의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국가가 취하는 이익이 주주들의 이익에 비해 3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 세계가 있는데, 어, 아이고, 죄송해요. 어, 어디까지 했죠? 상업 세계는 자본, 은행, 크레딧, 고객.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 좀 하고 있어 갖고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어, 아, 예, 연락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 상업 세계는 자본, 은행, 크레딧, 고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은 독점에 적대적이거나 거기에 공모하거나 둘 중 하나이지만, 때로는 동시에 그 두 가지를 겸하기도 합니다. 원거리 무역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인 권역. 그러니까는 어떤 공간에서 독점 사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즉, 지리적인 문제로 회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유럽의 성장으로 그 사치품, 그러니까 후추, 고급 향신료, 비단, 인도 직물, 중국의 금, 일본의 은, 차, 커피, 칠기, 도자기, 이런 사치품들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아시아와의 상업이 어떤 탄탄한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어떤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이제 가능한 거지요. 한 회사가 독점한다는 것은. 영국의 회사들. 1500년경 영국의 모습은 후진국으로서 강력한 해군도 없었고 인구의 태반은 농업 인구였습니다. 여기 그 영국의 부의 근원은 거대한 양모 생산과 발달된 직물 산업뿐이었어요. 근데 그 장미 전쟁의 종식과 함께 강력한 왕정 수립, 튼튼한 길드제와 활발한 시드를 갖춘 전통적인 경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 활동이 수공업적인 활동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데, 이거는 르네상스 이전의 이탈리아 도시들과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대규모 회사들이 처음 결성되는 것은 영국과의 무역이라는 틀 안에서였는데요. 머천스 오브 더 스테이플이라는 회사는 양모 수출 회사였고, 교역의 중심지는 그 영국과 그 프랑스의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깔레라는 지역이 어떤 교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드벤처러스는 해외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가나 그 상인들을 지칭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회사는 네덜란드 지역으로 표백하지 않은 직물을 수출했고, 길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부과되는 기율은 좁은 도시 공간 속의 그 아, 길드가 그 성원에게 부과하는 규율과 유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재규 회사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한자로 쓰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영어로는 regulated company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 구성원들은 서로 이제 형제들, 자매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 이 회사 구성원들은 종교 일가나 장례식 등에 함께 참여하고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고 뭐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않고 하는 식으로 회사는 어떤 도덕적인 종합체이며 법인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상인들이 수행하는 활동이 모두 각자의 계정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단지 참여자들의 활동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475년부터 런던 상인들은 상품 수송을 위해서 함께 배를 빌렸으며 관세 지불과 특권의 획득을 위해서 조직을 주도합니다. 1497년 국왕이 직접 개입해서 런던 중심으로 집중해 있는 회사가 수도 이외의 상인들을 받아들이도록 했지만 외부 상인들은 하급의 위치만 차지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그 상업
내에서의 어떤 개서제가 이제 확실하게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죠.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영국이 갑작스러운 경제 발전을 경험했을 때 주식회사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재규 회사의 형태로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데요. 1555년 설립된 아까 얘기했던 최초의 주식회사인 머스코비 회사나 1581년 설립된 레반트 회사와 같은 주식회사들이 재규회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영국 동인도 회사도 1599년에 세워졌고 1600년에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이런 영국 동인도 회사도 1698년부터 1708년까지 위기를 맞이했을 때 부분적으로 다시 재규 회사로 환원이 됩니다. 회사와 콩종 쿠티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1602년에 성립이 됐는데요. 이는 그 암스테르담이 큰 부를 쌓게 된 시기는 대강 1580년에서 1585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전쟁 이후로 암스테르담의 부의 결과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걸로 볼 수 있고, 이는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상업 회사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가 실패한 것은 1664년부터 1682년 사이의 일인데요. 왜 그랬냐면 프랑스 기업이 가진 불리한 점으로 상인들이 국왕 정부를 불신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가진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조직되어 있는 그 상업망에 파고 들어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좀 힘들었고요. 그러면서 17, 18세기의 전환기에는 모든 유럽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지만 영국에서의 반전과 위기는 오히려 진보의 인상을 주었습니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의 공공 크레딧이 네덜란드식으로 크게 발달했습니다. 1694년에 과감한 시도로 설립에 성공한 영국은행에게는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고 다시 한번 사업을 약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화음 수, 한화음과 수표는 국내 시장에서 더 큰 위치를 차지했고 국제 무역은 확대되고 다양화됩니다. 개별 기업가들의 경쟁 때문에 회사들이 특권 유지가 힘들었고 동인도 회사의 경우 자본은 크게 증가하면서도 파산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를 보면 영국령 인도에서 동인도 회사는 이제 1865년에 해체되었는데 이런 그 동인도 회사의 특권에 반발하는 상인들이 크게 늘어났고요. 이들은 이 회사의 지방 대리인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출신의 대상인과도 공모하여 중국과 말레이 제도 방향으로 밀수 행위를 하고 유럽으로 비밀리에 송금하는 수익성 좋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상업의 자유. 17세기 중에는 큰 항의 없이 잘 용인되던 여러 회사들의 독점이 다음 세기에 가면 파렴치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프랑스 낭트의 상인이 쓴 그 1701년에 쓴 그 보고서에 보면 독점 회사의 특권은 상업에 해악을 끼친다. 왜냐하면 그런 독점 회사들이 성립되던 당시에는 무관심과 무능력이 판치고 있던 데에 비해서 오늘날은 능력과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1661년에 동인도 회사는 인도 내 무역을 일반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예. 그러고 상인이 주도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1688년의 명예혁명 이후 그 여론이 비등하자 동인도 회사의 특권이 정지되고 인도에서 교역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1698년 혹은 1708년에 모든 것이 다시 옛 질서로 되돌아가서 어떤 배타성, 독점이 규칙이 됩니다. 프랑스의 거기는 1681년
1682년 이제 콜베르가 이제 인도에서 교육의 자유를 선언하는데요. 콜베르는 루이 14세 시기의 재무총감이었고 중상주의를 확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는 상품 수송과 창고 업무만 유지하다가 1712년 자신의 특권을 생말로 회사로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몇 차례 파렴치한 투기를 한 끝에 1790년 혁명에 의해서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삼분할 체제 재론. 이제 브로델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세계, 그 3분할 체제에 대한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최하층은 다양하고 자체 충족적이며, 일상적인 어떤 물질 생활을 이루고 있는 것이 최하층에 있고, 중간층에는, 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와 같은 것, 그러니까 경제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투명성과 규칙성의 세계에 있고 이 세계에서는 교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공동의 경험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층에는 자본주의가 있는데요.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양한 투기 앞에 그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종교적인 영향도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그 기록들을 보면 독일의 작센 선제후가 그 루터에게, 종교개혁한 그 루터에게 광산 주식 쿠센을 증여를 하려고 하자 루터는 나는 그 쿠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기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 불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함부르크의 상업사를 쓴 요한 게오르크 뷰시는 그 암스테르담의 거래소의 그 복잡한 사업을 이성적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노름에 미친 사람들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브루델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자본주의와 경제 사이의 대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구분선을 걷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든 것도 있는데요. 그걸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어디든지 있는 그 밀이라는 거를 이제 대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자체 소비 대상으로서 물질 생활이라는 1층에 이제 머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밀을 먹고 막 이러니까 이제 1층에 머물 수 있고요. 근데 그렇고 또 이제 그 일상적인 곡창지대로부터 가까운 도시, 이 도시는 주변 농경지대에 대해서 위치적인 우위를 가지는데, 그 어떤 그 곡창지대로부터 가까운 도시까지의 교역과 같은 근거리 사이에 규칙적인 교역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지방 간의 불규칙적인 투기적인 어떤 교역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기근이 심화되거나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원거리상으로 일어나는 대단히 큰 규모의 활기찬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제 상업 세계 내에서 그 층이 바뀔 때마다 다른 경제 주체들과 다른 경제 행위자들이 개재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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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잘했어요.